지금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이 절대 뚫리지 않는 도시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요새다. 그 서울의 비밀을 저는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충격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서울,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전장.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진입니다. MIT 도시재난연구소에서 10년 넘게 도시 위기 대응 모델링을 연구해온 전문가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봄 아버지 이만석이 쓰러지셨어요. 폐암 말기였죠. 미국에서 급히 귀국했는데 아버지는 한국의 최고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가자는 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치료받겠다. 서울을 떠날 수 없어. 처음엔 고집불통인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기회를 포기하시냐고 따졌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진아, 이 도시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야. 내가 지켜야 할 곳이고 지킬 수 있는 곳이란다. 저는 냉정했습니다. 데이터로 사고하는 사람이니까요. 서울의 위치를 분석해 봤어요. 북쪽으로 불과 50km의 휴전선이 있고 1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된 이 도시가 과연 안전한 곳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 아닌가요? 아버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울은 지정학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요. 인구 밀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래, 넌 아직 모르는구나. 그때부터였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한 건 1970년대부터 서울시청에서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몰랐거든요. 유진아, 내가 보는 서울은 겉모습일 뿐이야. 진짜 서울을 알려면 땅 밑을 봐야 해. 아버지는 자꾸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만 하셨어요. 과학자인 제가 보기엔 그냥 늙으신 분의 향수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서울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시며 중얼거리셨죠. 이 도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아버지를 돌보면서 서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도시재난 전문가의 시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볼수록 이상했어요. 먼저 지하철 시스템부터 시작해보죠. 서울 지하철은 총 9개 노선에 300개가 넘는 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승객 수만 800만 명이 넘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대중교통 시스템이겠지만 재난관리 관점에서 보니 뭔가 다르더군요.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놓고 분석해 봤어요. 각 노선이 도시 전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교통 편의를 위한 설계일까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만 해도 31개나 됩니다. 이 정도면 과설계 아닌가 싶었죠. 왜 이렇게 많은 다리가 필요한 거지? 제가 중얼거리니까 병상의 아버지가 빙긋 웃으셨어요. 유진아, 다리는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끊을 수도 있는 거란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시 설계를 다시 들여다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1만 6천 명이 넘어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미국에서 본 대도시들과 비교해봐도 서울은 독특했어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는 자연스럽게 발달한 도시라면 서울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급속히 확장된 부분들이 그랬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도시 재난 대응인데 보통 재난에 취약한 도시들의 특징이 있어요. 과밀화, 단일 구조 의존성, 피난로 부족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서울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 혹시 서울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있지. 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서울시 공식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계획, 교통체계, 건축법규까지.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의문이 커져만 갔어요. 이 도시는 정말 살기 위해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저는 서울시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분들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박선영 실장님을 만나게 되었죠. 박선영 실장님은 65세의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어요. 현재 서울시 위기대응본부의 실무 책임자시죠. 유진 씨, 아버님께서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당신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박 실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뭘 하신 분인지 정말 모르시는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따라간 곳은 서울시청 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아는 그 지하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출입카드로 들어간 곳은 상상도 못한 공간이었죠. 이게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앞에 펼쳐진 건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통제실이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들, 서울 전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화면들, 그리고 복잡한 통신 장비들. 서울 통합방재센터예요. 아버님이 설계하신 거죠. 박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랐어요. 이곳에서는 서울 전체의 교통, 전력, 통신, 상하수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박 실장님이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지하 3층, 4층까지 내려가니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독립적인 전력 공급 시설, 정수 시설, 통신 시설까지. 유사시에는 이곳에서 서울 전체를 통제할 수 있어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도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런 시설이 서울시청뿐만 아니라 25개 모든 자치구에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각 구청마다 소규모 통제센터가 있고 만약 중앙이 마비되어도 분산 운영이 가능해요.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설계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박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40년간 차근차근 구축하신 시스템이에요. 세계 어느 도시에도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서울을 알려면 땅 밑을 봐야 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서울은 지상의 도시가 아니라 지하의 도시였던 거예요. 박 실장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서울의 다른 측면을 보고 싶어졌어요. 시설은 훌륭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 현장을 참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이요? 그거야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보던 시민 대피 훈련들은 대부분 요식 행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실시된 민방위 훈련 현장에 가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상가 사장들은 즉시 셔터를 내리고 보행자들은 가장 가까운 지하시설로 향했어요. 교통 정리를 하는 사람들, 대피를 도와주는 사람들, 모든 게 마치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 사람들 전부 민방위대원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박 실장님이 웃으시더군요. 20세부터 40세까지 모든 남성이 민방위대원이에요. 서울에만 약 200만 명이 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니 영무원들이 승객들을 특정 구역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곳이나 대피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이 대피소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박 실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유사시에는 지하철이 보급선 역할을 해요. 물자 수송, 인력 이동, 심지어 환자 후송까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지하철 구조를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일반 승객용 공간 외에도 넓은 대합실, 연결 통로, 그리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런 훈련 자주 하세요? 네, 1년에 몇 번씩 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죠.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우리가 알아야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10년간 연구해온 도시 재난 대응 시스템들과 비교해봐도 서울의 시민 참여 수준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였던 거예요.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MIT 시절 제 멘토였던 제이슨 브룩스 부국장님이 한국에 오신다는 거였죠. 미국 국토안보부 재난관리국 부국장이신 분이에요. 유진, 서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평가하러 왔어. 너도 참여해보는 게 어때? 제이슨 부국장님은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전문가예요. 이번엔 서울을 평가하러 오신 거였죠. 처음 제이슨 부국장님을 만났을 때 솔직히 걱정이 되었어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너무 위험한 도시니까요. 유진,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 박 실장님과 함께 서울의 방어 시스템을 보여드렸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셨던 제이슨 부국장님의 표정이 점점 바뀌더군요. 특히 통합방재센터를 보시고는 정말 놀라셨어요. 이건 군사시설 수준이군. 아니, 그보다 더 정교해. 제이슨 부국장님이 감탄하시더군요. 미국의 어떤 도시도 이 정도 시스템은 없어. 그런데 진짜 놀라신 건 시민 훈련을 보시고 나서였어요. 을지 연습 기간에 맞춰서 대규모 민방위 훈련이 있었거든요. 서울 시민 1천만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훈련이었죠. 사이렌이 울리자 도시 전체가 정지했어요. 차량들은 길가에 정차하고 시민들은 지정된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15분 만에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완전히 비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제이슨 부국장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시더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통제실에서 보니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비상모드로 전환되었거든요. 평소 시민 수송용이던 지하철이 순식간에 물자 수송용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도시가 아니라 생명체야. 제이슨 부국장님이 중얼거리셨어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어. 그날 저녁 제이슨 부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유진, 내가 틀렸어. 서울은 위험한 도시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도시야. 어떤 의미인가요?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요새거든. 시민들이 모두 군인이고 모든 시설이 방어체계지. 이런 도시를 공격한다는 건 불가능해. 그 말을 들으니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도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제이슨 부국장님의 평가가 끝날 무렵 박 실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완전 정전, 통신 두절, 주요 교량 붕괴를 가정한 극한 상황 훈련을 보고 싶으시다면 참관하실 수 있어요. 그런 훈련도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보통 재난훈련이라고 해봤자 단순한 대피훈련 수준인데 이건 정말 극한 상황을 가정한 거였거든요. 훈련 당일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6시 서울 전체에 모해 정전이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전기가 끊어진 건 아니지만 모든 신호등과 전광판이 꺼졌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민방위대원들이 각 교차로에 나타나서 손동작으로 차량 흐름을 조절했습니다. 저 사람들 언제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제이슨 부국장님이 놀라서 물어보시더군요. 민방위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단계별로 배우죠. 더 놀라운 건 상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전기가 나간 상황인데도 상점들이 문을 열고 생필품을 나눠주기 시작했거든요. 미리 비축해둔 물품들이었어요. 이것도 훈련의 일부인가요? 네, 상인회와 협약을 맺어놨어요. 비상시에는 일정량의 물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하철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어요. 전력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비상전력으로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승객 수송이 아니라 물자 수송 모드로 전환되었어요. 지하철이 보급선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이었군요.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따라가 보니 각 역마다 비상물자 저장고가 있었어요. 식수, 의료용품, 담요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서로 도우며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노인분들을 부축해드리고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정말 하나가 된 모습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제이슨 부국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유진, 이건 훈련이 아니야. 이건 실제 전쟁 준비야.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설계한 건 그냥 방어 체계가 아니었어요. 신뢰였어요.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시스템을 믿고 그 믿음이 도시를 지키는 진짜 힘이었던 거예요. 훈련을 참관하고 돌아온 다음 날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병실에서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하셨는지.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웃으셨어요. 그래, 이제 알겠구나. 하지만 유진아, 내가 아는 건 아직 일부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 시스템은 내가 혼자 만든 게 아니야.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지. 공무원들, 시민들, 모든 사람이 참여했어.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1970년대만 해도 서울은 정말 위험한 도시였어. 북한과 가까워서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시작한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지킬 수 있을까? 처음엔 벙커 몇 개 파고 사이렌 몇 개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했어.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지. 진짜 방어는 시민들이 하는 거라는 걸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차근차근 만들어 온 거야.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 이 도시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말이야. 아버지, 유진아, 이 도시는 단 한 명이 지키는 게 아니야. 모두가 지켜야 살아남는 거지. 내가 미국에서 배운 개인주의론 여기선 통하지 않아.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서울을 바라보시면서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서울시 공무원들, 민방위대원들, 그리고 아버지가 설계한 시스템 덕분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요. 박 실장님이 조사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이만석 과장님은 서울의 아버지셨습니다. 이분이 만드신 시스템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이 소중한 유산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서울 모델이 전 세계 도시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MIT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기로 한 거예요. 서울의 도시 방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세계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제이슨 부국장님의 도움으로 국제도시재난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주제는 시민 참여형 도시 방어 체계 서울 모델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발표 당일 전 세계에서 온 도시재난 전문가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도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된 서울의 이야기를요.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1천만 명이 사는 도시를 어떻게 방어한다는 거냐? 북한과 50km 떨어진 곳에 수도를 둔다는 게 말이 되냐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시스템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하 방제센터, 분산형 통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참여 체계를 보여드렸을 때 정말 놀라시더군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시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지만 서울만큼 체계적이지는 못해요.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수준이 놀랍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시 대표도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도 중국의 위협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서울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국에서 왔어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같은 대도시들이 서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테러나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울 수준의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에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어요. 시설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도시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 방어력이에요.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엔에서 서울 모델을 공식 도시재난 대응 매뉴얼로 채택한 거였어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서울의 시스템을 배우러 한국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스라엘, 대만,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박 실장님은 이제 국제적인 유명 인사가 되셨죠. 서울 방어 시스템의 산증인이라고 불리시거든요. 가장 보람찬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귀찮아하던 민방위 훈련을 이제는 자랑스러워해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한 민방위대원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자랑이에요. 아빠가 서울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물어보더군요. 아줌마, 우리도 커서 서울을 지킬 수 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만드신 이 시스템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거라고요. 현재 전 세계 50개 도시가 서울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면서도 핵심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 방어라는 원칙 말이에요. 얼마 전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로 완성된 도시입니다. 첨단 장비나 거대한 예산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 의식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진짜 방어력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돼요. 이 도시는 단 한 명이 지키는 게 아니야. 모두가 지켜야 살아남는 거지. 서울에 사는 1천만 시민 모두가 이 도시의 방어자예요. 출근하는 직장인도 학교 가는 학생도 장 보러 나온 아주머니도 모두 서울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된 비밀입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하셨는지. 이곳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는 소중한 터전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도시의 수호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로 완성된 도시였습니다. 그 중심엔 언제나 한국 국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